실적 발표 시즌, 쉐브론의 분기별 이익이 8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회사의 순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목표치인 20에서 25%보다 더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엑손모빌 역시 일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순수익이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최대 10빌리언 달러를 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쉐브론 역시 주식 환매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을 늘려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보다 주주 환원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인 토털, 로열 더치쉘, BP 등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종합 석유 회사인 선코어 역시 부채를 줄이면서 배당을 2배로 올려주고 계속해서 주식 환매를 약속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당 26.5불 정도면 배당이 5% 정도 되는데 현재 SU의 최대 라이벌인 CNQ의 배당이 연 3.52% 정도이기 때문에 배당이 4% 정도 되는 주당 30불대 초반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벌인 CVE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인상을 발표할런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대부분 회사의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PXX와 PSXP의 상황이 가장 특이합니다. 두 회사 다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PSX가 PSXP를 프리미엄 없이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인수 비율에 따른 배당 비율이나 시너지 효과 등을 두고 양쪽 다 불만이나 혼란이 가중되면서 두 주식 모두 하락했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두 회사의 주식 구매를 보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펙 미팅, 석유 수출국 기구와 그 파트너들은 11월 4일에 모여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했던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나온 오펙 플러스의 기술 자료에서 기존 4분기 원유 부족분 추정치를 하루 1.1밀리언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낮춘 걸로 추정하건대 생산량을 더 빨리 늘리라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으로 대처하던 사우디가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자 백악관이 추가 공급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했지만 사우디는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석유 수요 회복이 취약하다고 경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10월 24일 우리는 코로나의 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말한 것도 이런 신중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업계 분석가 및 뉴스 보고서는 계속해서 상당한 양의 오펙 플러스 여유 용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함께 생산량을 늘리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글로벌 리더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9월 오펙 플러스 생산량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원국이 생산량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실제 오펙 플러스의 예비 생산량은 오펙 플러스가 주장하고 IEA 및 기타 기관에서 추정한 것보다 적고 대부분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UAE 등 4개국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이 약 하루 1에서 1.5밀리언 배럴의 여유 용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또는 블랙마켓을 통해서 이미 시장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탄 공급 부족 사태를 지켜보았고 이번 겨울 화력 발전을 위한 석유 수요가 일정 부분 늘어난다면 오펙 플러스의 증상과 관계없이 고유가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 미국의 생산량은 유가 상승과 함께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단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자원 탐사 및 매장량 확보에 대한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생산자의 평균 매장량이 10년 안팎이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한의 석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 600빌리언 달러의 자본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유가 전망을 85불이라 밝혔고 모건 스탠리는 이번 주 장기 전망을 70불로 상향 조정했으며 BNP 파리바는 2023년 유가를 80불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원유가 구조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달 보고서에서 30달러 이하 혹은 60달러 이상인 원유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전에 미국 시총 4위 석유 업체인 EOG CEO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인터뷰한 날 주가는 S&P 500에 속한 어떤 회사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로 셰일 생산자들이 비슷한 언급을 대체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몇 달 동안 공급을 제한해 오던 러시아가 다음 달에 더 많은 가스를 보낼 것이라고 추가로
하락세라고 말한 후 유럽의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더 많은 가스를 원할 경우 독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하루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연초 수준의 약 3배이지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많은 국가들에 잠시 동안 안도감을 주었고 가스 가격의 부담이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가스 공급자인 노르웨이의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 이후 석탄 가격이 내려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 공급이 부족해졌고 아시아가 더 많은 LNG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11월 8일까지 러시아 저장고를 채우자마자 바로 유럽 저장고를 채우기 시작할 것이라며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유럽의 재고 수준을 고려할 때 LNG 화물에 대한 아시아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LNG 설비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거나 전 세계적으로 추운 겨울이 온다면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저장고에 가스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고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공급을 보충해야 하므로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이 2022년 후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 가격 변동을 많이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철강 생산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계 1위와 2위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가 자체적인 석탄 위기 속에서 철강 생산량 감소가 치명타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관련 주식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미래에너지 먹거리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중국의 무서운 점. 지난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급락하면서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저렴한 에너지 옵션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열 비용은 2009년 이후 90%, 풍력은 7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제 태양열이 최근 석탄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나온 중국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가 중국 수요의 거의 절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만 태양광 발전 비용이 63%로 급감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새롭게 설치 중인 태양광 발전 용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를 발표한 걸 고려하면 태양광 건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인구가 남동부에 있는 반면 날씨와 저렴한 토지를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은 인구가 희박한 북서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망이 광활한 거리에 걸쳐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태양열과 석탄 사이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면 석탄 발전보다 낮은 가격에 배터리 저장 장치를 추가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30년까지 태양열 발전이 석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매우 높은 수준의 재활용을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로 이를 충족하려면 현재 발견된 코발트와 리튬 매장량의 상당량을 사용해야 하므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전력 저장용 배터리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가 다 그렇듯 국가적인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중국이 2060년까지 전력의 거의 절반을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풍력 용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원자로 등 필요한 모든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점에서 중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